인도네시아 경제는 오랫동안 잠재력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언제 깨어나느냐, 뭐 잠자고 있는 공룡이다, 뭐 잠재력이 많은 국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이 있어서 이제는 성장의 모멘텀을 탄 지가 한 10년 이상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 두 개가 많은 걸 얘기해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부터 가파르게 이제 GDP 그리고 1인당 국가 GDP, 1인당 GDP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전공하고 뭐 또 경영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단적인 어떤 양적인 증가, 액수가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그래프의 기울기죠.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간 상승하는 상승의 속도의 가속도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대단히 침체가 많이 되고 그 이전까지의 기울기라는 것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잠재력은 항상 있는데 성장의 모멘텀을 타지 못하다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또 2008년 금융위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냥 잘 넘어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비교를 할 때는 뭐 중국에 비해서 성장률이 낮다, 인도에 비해서 성장률이 낮다 이렇게 보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무슬림 인구가 2억 8천만 명 중에 거의 90%가 되고요. 거기서 민주주의를 하고 자본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이런 국가는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아세안 내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구가한 건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매년 4에서 5% 사이의 성장률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각국의 이제 그 격차를 봤을 때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GDP의 비중이라든가 인구의 비중이 월등하기 때문에 아세안을 생각하면 한국에서는 일단 베트남 아니면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도 좀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매 수치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작년과 다르게 볼 지점은 뭐가 있냐면 뭐 인구가 늘었다, 뭐 GDP가 늘었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달러 강세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다가 내려앉았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구 많고 성장 잘했고 이런 얘기는 제가 더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아세안 성장의 요인 뭐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박건순 교수님은 이제 이런 고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했고 산업화의 단계가 각 국가별로 다른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이 조금씩 증가를 했고 그리고 그 아세안 6 중에서 인도네시아도 과거에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 건설성이라든가 환율 통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선진화되면서 안정화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원자재가 특별히 또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렬 교수님이 조금 더 이 앞에 부분과 다르게 강조했던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다른 산업적인 연관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이머징하고 좀 다른 점은 정치적 안정, 종교적 안정, 그다음에 지리적인 중요성에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그런 산업화가 산업화가 어찌됐던 고도화의 과정을 겪는 데 있어서 이 지리적인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기후라든가 위치가 아니라 동북아와 동남아 그리고 동북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있거든요. 이것은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든가 리저널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성장할 때 동남아가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두 분의 이야기가 사실은 다 맞는 얘기 중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제가 뽑아서 예, 항상 이렇게 강의에 사용하고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보는 최근에 이제 좀 추가된 요인이라고 할게요. 최근에 이제 이 팬데믹 전후로 해가지고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봤을 때는 이런 요인들에 더해서 지정학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을 거치면서 탈중국을 하면서 오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도 미국 기업이 아세안 진출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미국의 투자가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바로 이제 지정학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굉장히 많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덕분에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보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도 늘었고,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 명의 내수 증가에 의한 경제 성장의 유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은 단지 인도네시아 하나뿐만은 아니죠. 예, 여기에서 보면 뭐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국가들도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을 러우 전쟁에 의해서 이 국가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예, 트럼프는 과거에 시돌이라고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글로벌 사우스에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약간을 가정한다면 오히려 글로벌 사우스가 대동단결하는 그림을 의외로 찾아질 수, 그러니까 본인은 전쟁을 해결한다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의외의 대동단결의 모습이 살짝 잦아질 가능성도 저는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최근에 높은 경제 성장률은 외국인 투자의 증가입니다. 2000년에 다시 주춤했던 것이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 이 투자가 없었더라면 최근에 이 아세안 전체의 경제 성장률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당연히 금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를 통해서 나간 부분이 가장 많겠지만 인도네시아로 들어갔던 투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나치게 베트남 몰빵에 있었다라면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투자도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02, 2023을 거치면서는 큰 증가폭을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의 투자가 너무 늘면서 아세안 투자가 완전히 거꾸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미 이때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감소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코이 효과를 말씀드리자면 뭐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서는 조코이가 인도네시아를 리메이드 혹은 리인벤트 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조코이 효과는 막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경제 개혁을 실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 비즈니스 환경들을 개선을 했고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게 중요합니다. 17,500개의 섬에서 인프라를 잘 구축한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오랫동안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두 번의 연임을 거치면서 확실히 자신감을 얻었던 조코이가 인프라 투자를 꾸준히 이끌어가는 그런 영향력, 리더십을 보여준 게 있고요. 사회복지 제도를 좀 확장하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제 사회 안전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해가 바로 조코위가 재임했던 시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기 역량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면서 국제 무대에서도 이 영향력을 많이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코위가 두 번 연임하는 동안에 환경도 대외 비즈니스 환경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내부적인 동력과 외부적인 보조에 의해서 상당히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물론 아세안에서 가장 최고로 아웃퍼폼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인도네시아를 생각한다면 그 저 낮았던 기울기를 끌어올렸다라는 데 있어서 조코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확실히 인포그래픽을 예쁘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것보다 좋기 때문에 제가 늘 애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기차 니켈에 대한 개발 수요에 의하여 FDR이 굉장히 많이 유치를 했는데 이 니켈 광산 개발과 재련에서 보여지는 효과는 단순히 외자 유치를 많이 했던 것뿐만 아니라 술라웨시라든가 다른 니켈 광산이 있는 지역의 다른 큰 섬들의 이 자금들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과거에 완전히 집중됐던 자바 위주의 개발에서 어쨌든 분산된 효과를 갖고 왔다라는 점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스pen딩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증감이 있긴 하더라도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결국은 인프라의 개발 없이 이런 성장이 앞으로 유지가 되겠느냐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중요한 일을 했음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왔던 조코이의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 프라보와 손을 잡고 대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성공은 그래서 이번 프라보의 선거의 승리는 조코위의 승리이자 조코위가 떠나도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되게 저는 이제 이 영문 신문 헤드라인들이 이런 걸 굉장히 잘 뽑는 것 같아서 예, 화면이 이제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조코위 lives but lives라는 이런 말들이 딱 정확하게 한 장면을 꼽아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래서 경제 오늘을 딱 살펴보자면 분기별로 살펴봤을 때 경제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가 한때 진짜 이 반도체 특수를 노리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한다면 인도네시아는 꾸준히 4, 5%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유지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지금 약간 경기가 위축된 상황이지만 국내 상황은 적어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정부 스pen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늘리면서 수출이 위축된 부분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 1분기 성장률 5.1%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보다 선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정적이지만 내일은 잘 될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슈인데요. 내일 성장은 할 거라는 데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상과 달리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비단 인도네시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지금은 적용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인플레이션 잡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인도네시아에서 인플레이션을 가장 크리티컬하게 보고 있는 게 식품 가격, 에너지 가격, 두 개죠. 보조금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잡아내면서 끌고 가느냐가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건지 내릴 건지에 따라서 이제 긴급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는 자세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확 낮추게 되면 뭐 덩달아서 좀 더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버퍼들을 가지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적 제한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과거에 지금 이제 GDP 같은 경우도 리얼 GDP 성장률이 지금 뭐 5.3, 5.5, 5.0, 5.1, 5.1 정도로 보고 있어서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리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부채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뭐 어쩔 수 없이 팬데믹 직후였기 때문에 높았고요. 다시 일정한 수준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민간 경제의 특성이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요즘 조금 더 강화되거나 변모한 모습들을 월드뱅크에서 굉장히 찝어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조업이 컸어요. 이 조코위가 했던 다운스트림 팔러시, 그 다음에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이런 걸 하면서 제조업이 늘긴 늘었는데 제조업의 집중도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하고 있는 제조업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기, 전자의 대기업을 들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뒤에서도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식음료, 일부 원자재 뭐 이런 쪽에 위주로 가다 보니까 다양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경제가 오르락내리락한 것과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이 인도네시아의 성장률도 여기에 의존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기업 중에서 900만 개가 공식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사이즈가 작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명동 칼국수 매출이 269억인가 되더라고요. 명동 칼국수 정도 되면 저희가 대기업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GDP 자체는 인구가 많으니까 크지만 규모 자체가
1인당 GDP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작은데 이 작은 중소기업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서 경제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얼마나 활성화가 잘 되는가에 달려 있는데 일부 대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는데 이 소수가 너무 소수고 너무 글로벌 경쟁력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내수를 기반으로 라면 팔고 뭐 밀가루 팔고 해서 컸던 기업 아니면 자원을 조금 가공해서 수출했던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 집중된 산업이 너무 많은 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중도 그리고 이 빈부의 격차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인도네시아에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도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집중된 것만큼 소득의 격차도 커지고 뭐 대중소기업 간에 지역 간에 도농 간에 격차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오히려 지역 간 이 소득 불평등 감소 속도가 감소하긴 하는데 이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느려지다 못해 오히려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적이 많고요. 특히 동부 인도네시아처럼 완전히 발전되지 못한 지역은 계속해서 발전된 유인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만들어지는 경제 정책에서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지출 격차도 역시 크게 확대가 되고 있어서 상위 20%의 부유층이 소비하는 것이 거의 전체의 지출 증가를 이끌고 있어서 실제로는 매우 떨어진 지역의 소비들이 이렇게 부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게 계속 축적될 경우에는 앞으로 또 어떤 사회 문제로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사회적 지출 증가로 많이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어쨌든 잘 나오기 때문에 막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브라보 시대에도 잘 이어갈 것인가를 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은 뭐 한국도 항상 생산성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남부럽지 않게 낮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멕시코, 인디아, 필리핀보다도 낮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이게 단순히 중소기업만 낮은 게 아니라 대기업도 낮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대기업의 CEO나 매니지먼트에서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을 그다지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들의 성장이 국내에서만 머물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 뻗어나가면서 확장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뭔가 매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체 고용을 증가시키거나 기업의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가는 데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경쟁력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도 더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역시 지금 인도네시아의 민간 부분이 가지고 있는 과제이기는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월드뱅크가 지적했던 부분은 저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부분 이 앞에 나온 얘기는 다른 기존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노동력 이동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이 자바가 가지고 있는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 중에 한 7%밖에 안 돼요. 근데 한 3, 40%가 여기 몰려 살아요. 그리고 자카르타와 자카르타 인근에 3천만이 이상이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산업도 물론 다른 지역의 투자가 FDI가 많이 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절반 이상의 투자는 다 요 자바섬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산업을 분산시켜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하면서 뭐 교육을 받으러도 이동을 해야 되고 산업 뭐 서비스업이라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동이 굉장히 주변 국가나 글로벌 평균보다도 낮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지 않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원의 효율성 활용과 분배, 생산성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바, 수마트라 섬에만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은 성장을 드라이브하지만 결국은 성장의 한계, 마지노럴한 그로스의 한계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패와 규제의 불효율성에 대해서는 두말을 하면 입이 아프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과거보다 무조건 많이 좋아진 거고요. 이런 문제는 비단 개발도상국 중에서 인도네시아만 가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막 인도네시아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못 간다면 터키도 못 가고 브라질도 못 가고 멕시코도 못 가고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저는 꼭 기업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아니까 저기 가서 뭘 할 수 있지 생판 모르는 브라질 가면 더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모든 보고에서 나오는 부분은 재정 건전성입니다.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이제 세제 개혁들을 통해서 세수를 늘려 보려고는 하는데 면세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요. 기업의 일부 대기업의 성장이 있고 나머지 기업들이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 작은 중소기업이 매출을 일으켜도 세금을 안 내는 그 비중 안 내서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잘 안 늘어나는데 이 브라보 대통령은 지금 뭔가 많은 정부 지출을 올려서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게 왜 중요하냐? 5개년 경제 프로그램 하에서 사회적 지출 패키지, 뭐 GDP 8% 달성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인프라도 확충하고 이런 걸 다 하려면 결국은 이게 갖춰줘야 되는데 이걸 갖춰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갈 거냐? 결국은 세제를 노리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매출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고는 정부 지출 재정 확대가 나쁜 건 아닌데 지금도 안정적인 범위 안에 있지만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손을 봐가면서 진전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보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 일단 나는 조코의 경제 정책을 다 계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을 잡은 다음엔 아무도 내일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인도네시아의 이 유연성을 고려한다면 오늘 이 말을 하고 내일 저 말을 하더라도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확실하게 조코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가긴 갈 겁니다. 크게 손을 대진 않지만 중장기로서는 대부분 다 언설턴티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사실 한국도 미국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것 같은데요. 자, 귀여운 브라보 아저씨가 이미지 변신을 세탁하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정말로 위대한 비전을 선언을 했는데 경제 성장률 8% 달성을 공언했어요. 와, 8%면 화끈한 빨간 글씨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지속하면서 이런 경제 변수들이 있는데 8%를 할 때 나는 일단 재정 확대는 무조건 밀고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50%까지 나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할 거냐 인터뷰를 했더니 한 발 물러나서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30% 후반 거의 39, 40%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를 한 번에 늘린다라는 건 엄청난 부담을 져야 돼요. 여기에다가 아까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목표가 50이더라도 이게 50을 훨씬 넘어갈 가능성인데 법으로는 60%로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을 내세운 게 독특하게도 무상급식입니다. 한국에도 무상급식 때문에 날아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계시죠. 2억 8천만 명 중에 우리는 인구가 계속 줄지만 여긴 젊은 애들도 많은데 무상급식은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게 국가 예산의 2024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14%를 밥 먹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슈예요. 무슨 신수도 사업 이런 게 아니에요. 무상급식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공언했고요. 이걸 차별화를 뒀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뭐 다른 거는 뭐 이제 이런 정책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야, 우리 거 많이 써. 국내 생산 비율을 높여. 이런 정책들은 아마 일종의 보호주의 정책들은 할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다운스트림 팔런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 밸류체인을 전부 인도네시아에 구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공장을 세웠고 LG 엔솔과 같이 해서 이제 배터리 팩 생산을 하기를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센 배터리의 뭐 재료가, 소재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전기차에 탑재가 됐을 때 IRA 혜택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장 원하는 건 미국과 광물, 핵심 광물 FTA를 하고 싶은데 그걸 지금 미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미국 측에서 듣기로는 굉장히 인도네시아에서 보챈다고 합니다. 답을 주지 않으려. 근데 미국에서는 계속 생각해 볼게, 라고 하고 있어요. 특히나 브라보는 과거에 이제 독재자의 사위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국이 금지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브라보가 당선된 직후에 디플로메시나 이런 데에서 다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지금 당장 브라보를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왜? 인태 전략 중에서 인도를 다 품어 안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바이든이 만나지 않았죠. 아직. 그리고 브라보는 중국과 일본만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문제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건 무상급식이 한쪽에 있다라면 한쪽은 광물 FTA를 어떻게 풀 거냐. 왜냐하면 이게 풀리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산업의 밸류체인 내재화를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 기업만으로는 그 밸류체인 내재화가 불가능해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초미의 관심사의 재정 확대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는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중장기로서는 급하면 민족 자국 우선주의가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과거의 브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 본성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당선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국방에 대해서도 본인이 군 출신이기도 하고 국방부 장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국방비를 늘릴 것이라는 데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브라보 스타일이 다시 위기에 몰리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어쨌든 원전의 통제를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로 항상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산 따라는 가기는 가는데요. 지금 일단 뭐 독립기념일 행사를 여기서 하지 않았고요. 80%가 됐다라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사실 컨셉은 너무 좋아요. 뭐 그린시티에 뭘 하고 다 좋은데 이 투자의 절반 이상을 민간 투자로 받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깃발을 들고 먼저 민간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어서 한국은 뭐 원팀 코리아를 하면서 하겠다고 하지만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 눈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만 독박 쓸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세종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안착시키는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누산 따라도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일에 거치면서 형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브라보가 가열차게 가속화를 시킬 이유는 아직까지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80%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안 가봐서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은 유지가 되긴 될 건데 연합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린드라가 제1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대체로는 큰 무리 없이 여러 정당에서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밑 작업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선거를 2번 치르고 뭐 그 이전에 부통령도 나오고 하면서 주변에 지인은 많지만 오랜 선거를 통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떠나간 지인도 있고 돌아온 지인도 있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유연성답게 지금 다시 해처 모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별도로 싱크탱크 비슷한 그런 프로페셔널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최근에 듣고 왔습니다. 뭐 가디언에서 뭐 이런저런 평가를 했던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재정 확대가 제일 키라고 했고요. 여기서 어떤 정책에 어떤 예산을 누가 키를 쥐고 하느냐. 그래서 누가 재무부 장관이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의 그 스리물리아니가 원래 개혁 성향이고 브라보 정책을 이미 비판한 적이 있어요. 브라보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too conservative라고 공식적으로 엊그제 나온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어쨌든 빠이빠이 할 예정이고요. 현재 물망에 오른 사람이 강력하게 오른 사람이 저 세 사람입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그다음에 채띠 바스리, 그다음에 카티카, 뭐 티코라고 이제 줄여서 그러죠. 예, 이 세 사람이 지금 현재 강력하게 물망에 오른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뉴스를 다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모아본 바에 의하면 요 세 사람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요 네 사람이 이제 그 밑에 단계에서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경력직들이 있는 거예요. 예, 경력직들이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정책에 돈을 쓸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외교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외무부 장관을 누구를 앉히느냐가 약간의 시그널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저희가 단톡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이 저 사람 차기 대통령 프라보의 조카이자 재정고문 그린드라당 회계 책임자를 부재무장관 죄송합니다. 차관으로 앉혔습니다. 프라보 사람을 지금 차관으로 앉힌 거예요. 왜 앉혔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권은 바뀌지만 지금 조코위하고도 잘 협의하면서 스무드하게 내 걸로 이행할 것을 준비하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다음 예산 조정에서 내 입김을 충분히 지금부터 반영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을 최고 감사원 바페카 이렇게 이거를 중요한 기관으로 언급하면서 감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뭘 하죠? 감사원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양날의 검을 좀 쥐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최근에 기사가 또 났냐면 I will secure every rupee 앞으로 내가 재정 확대를 하겠지만 여러분의 돈은 소중한 것이요. 내가 루피아를 잘 지킬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아마 예산 싸움이 벌어질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보 경제 전망을 다 정리를 해보면 대외 환경이 과거 조코위가 재임하던 시절보다는 훨씬 더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과거의 불확실성이 안 컸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의 불확실성은 인도네시아에게 유리한 불확실성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뜨니까. 인도네시아의 부잣집들은 다 원자재 회사를 알게 모르게 수십 개씩 갖고 있습니다. 개발권을 갖고 있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10분 만에 람보르기니를 한 대씩 벌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좋았을 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했다면 지금은 원자재 가격도 낮고 불확실성은 커지고 미국의 대통령은 바뀌고 뭐 이런 모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다지 유리한 관계는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부의 스pen딩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브라보 기브란 정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성이 돼서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환율은 뭐 요즘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가치 성장의 잠재력은 우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머징 마켓에 대비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 안정적인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조금 바꿔서 제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도네시아를 보자면 인도네시아의 주가 지수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자, 좋지 못하고 한국도 좋지 못하고요. 마이너스죠. 성장세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이제 달러 베이스라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 스트롱 달러라는 게 정말 영향력이 어마무지한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막 다 찌그러들고 있는데 막 미국은 넘쳐나는 거죠.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웬만한 국가보다 다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를 다 합해도 미국 빅테크 하나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은 미국으로 쏠려가고 있는데 이머징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지금 오늘의 인도네시아의 시가총액 상위 12개 기업
매출 상위 10개 기업을 보면 이 중에 눈에 띄는 제조업이 없다는 겁니다. 제조업은 중요한 것이에요. 네, 보면 거의 은행이라든가 자원회사가 다 차지하고 있고요. 뭐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뭐 유니레버 인도네시아, 뭐 인도푸드, 뭐 이런 첨단 산업이라고는 첨단에 T자도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레베뉴를 봤을 때도 뭐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이 제조업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크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뭐 은행이나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담배 회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런 점에서 이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제조업에 집중하는 있으나 다각화가 없고 미래를 걸만한 사업들이 굉장히 부실하다. 그리고 이렇게 돈 많은 애들은 다 뭘 하고 있느냐? 아들들이 투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빅테크는 투자해서 잘 됐나? 빅테크도 무너지고 있죠. 예. 자, 글로벌하게 보면 S&P 500에 상장된 기업의 평균 수명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테크, 뭐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변화, 기후위기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고, 세계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더 이상 안 하고 이제는 각자 자기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시큐리티가 붙습니다. 경제 시큐리티, 경제 안보, 푸드 안보, 테크 안보, 에너지 안보, 안보란 안보는 다 붙이는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어디로 갈 거냐. 아세안 전체가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런 요인 때문에 앞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줄타기 외교를 암만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내재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별 격차가 확대되고 고급업과 같이 산업으로 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결국은 이런 얘기들은 귀결되는 게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는 걸로 귀결이 되죠. 제조업의 생산 고용이 빠르게 감소하고 우리가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치고 올라오는 국가들에 비하면 또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이렇게 중간에 낑긴 경제에서 성장률 5%가 얼마나 몇 년이나 더 유지되겠느냐는 거예요. 당분간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길게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디지털 뭐 전환하겠다, 그린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하지만 자체적인 기술 보유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면 반도체 폐판을 유지해 볼까? 후공정이라도 유치하고 싶어하고 전기 자동차 유치하고 싶어하는 게 모든 동남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아젠다입니다. 그냥 좀 더 할 수 있는 걸로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여기에 꽂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 공장 하나 오지 않을까?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테크 기업들 열심히 노력했지만 주가는 박살이 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 제가 다 이제 8월 5일 날 인터뷰하러 갑니다. 고트그룹 CEO 인터뷰하러 가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많은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킨 건 분명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를 가져왔고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커머스를 바꾸고, 그래서 틱톡이 들어와서 뭔가 좀 더 하려고 하고 했으나 이제 그 성장의 한계가 왔습니다. 그냥 O2O 플랫폼이 더 이상 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축적된 딥테크가 없으니까 더 투자를 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막 팬시한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춘열 교수랑 같이 했었을 때 이 혁신 조사를 했잖아요. 혁신을 IT 말고는 다른 분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조업 공정에서 한 번도 그런 걸 해봤기 않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돌아가서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야, 반도체를 하고 싶어. 우린 반도체를 하고 싶어. 우린 전기차를 하고 싶어. 도돌이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이 지금 빈페스트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짓거든요.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에 이제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매년 하이 그로스 컴퍼니를 뽑아요. 500개를 뽑아요. 원래는 중국 기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중국 기업이 이번에는 자료 수집이 안 돼서 중국 기업을 다 뺐어요. 중국을 아예 딜리트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한국 123개, 일본 101개, 인도 71개 나오고 싱가포르 93개 나왔는데 예전엔 인도네시아가 꽤 많았거든요. 인도네시아 기업이 딱 한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트남 기업이 딱 2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딱 그로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가 커져도 상관이 없고 큰 게 더 커져도 상관이 없어요. 딱 하이 그로스만 보는 건데 그 정도로 꼽을 기업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이야기하고 전파해 왔는데 지금 이 성장의 한계에 왔다. 돌파구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겨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This is Indonesia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은 유연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싸다구를 맞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은 브라보 시대에도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마가를 이야기했다면 브라보가 미가를 얘기했었죠. 둘은 사실은 과거에는 조코이가 버락 오바마였고 브라보가 트럼프였어요. 정말 트럼프가 당선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가와 마가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성의 증폭이 정말 인터레스팅하게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